좀 빠진 게 있으면 계속 빵꾸를 떼우셔야 돼요. 제가 강의를 지금 일주일에 지금 4번 정도 하죠? 지금 보통 4번, 그죠? 일주일에 2번 쉬잖아요? 그 쉬는 날 사이사이 좀 빵꾸 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헌민형 헌법 끝냈고, 민법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상법이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실태법이고, 민지법을 지금 거의 동영상이 아마 한 3분의 2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주 끝내고 이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등기법은 이미 끝났잖아요. 요거는 이미 강의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식도 다 끝났죠? 보셔야죠. 이건 이제 객관식, 이미 객관식 좀 보시고요. 이것도 계속 객관식 좀 보셔야 돼요.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그 공탁법은 지금 기본 이론 아직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 12월쯤에 할 것 같고요. 상업등기는 상법 끝나고 해야 되니까 한 1월쯤에 객관식 같이 그냥 해버리든지 남았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지금 상법, 민지법, 공탁, 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법이죠? 이렇게 나와있어요. 사실은 이 상법만 끝나면 사실은 다 끝났다 봐야 돼요. 이쪽은 뭐 이건 주말만 하고 나머지는 객관식 위주로 쭉 뺄 거니까 객관식은 이제 헌법은 아마 다음 달에 토요일 날쯤 해가지고 보강을 한번 하신다 그래. 왜냐면 그때 조문하고 기출문제 강의를 한번 그때 해드릴 거예요. 헌법은. 그래서 객관식은 이것도 한 2월 달쯤 해가지고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부터 부지런히 이제 공이 자꾸 넘어가서 이렇게 그죠? 자, 이제 우리가 750조의 그 유명한 이제 불법 행위죠. 불법이다, 그죠? 법이 아닌 행위다, 그죠? 완전히 그 법이 아닌 행위를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750조의 조문을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문제예요. 이건 따라서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과실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고의든 과실이든 그 위법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즉 가해자가 됐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750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불법 행위 요건이고요. 뭐 요건은 다 나와 있죠. 고의 과실이 있는 가해행위가 있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법성이 있을 거. 물론 책임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해자는 민법으로 말하면 손해배상 채무자고 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얘가 피해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손배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그죠? 위법 행위를 하고, 그죠?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물론 책임 능력이 있어야죠. 예컨대 정신이 상하다든지 또 너무 어린 나이라든지 이럴 때는 책임을 안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걸 따라서 이 손해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이것은 전부 다 뭐죠? 이게 전부 다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피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차에 아침에 나오다가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내 앞에 버스 정류장 갔는데 오토바이에다가 자기 뒤에 마누라가 타고 마누라가 있고 근데 부인이요 몸무게가 엄청나 한 100kg가 되는 것 같아 100kg 그리고 그 앞에다가 또 아이까지 갖다 놓고요 오토바이 타고 갑자기 가고 있는데 제가 느낌상 이상해서 피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그게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쫙 깔렸는데 그 오토바이에 깔렸잖아요 남자가 깔렸는데 또 그 위에 부인이 100kg짜리가 깔렸어 그러니까 다리가 완전히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휘게 보이더라고요 못 일어나 그래서 끌어냈었는데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손해가 났을 때 피해자 그런 경우도 손해죠. 남편이 가해자야.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했을 때는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했을 때는 뭐죠?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거야. 항상. 그 안에.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한 입증은요, 이 피해자가 다 지어야 돼요. 입증은. 피해자가. 근데 보통 그러죠. 아니,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피해자가 모든 입증을 책임져야 돼.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돈 받은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를 치고 도망갔다 그러면요, 내가 입증을 해야 돼, 내가 입증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누가? 피해자인 가로 안에 채권자가 입증을 다 해야 돼. 그죠? 물론, 이때 손해배상은 마치 우리가 배웠죠? 390조에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그때 우리가 이행지체나 예물을 배웠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하고 같대요. 배상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 우리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규정하는데 이 준용하는 게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준용합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의 방법,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또 과실상계도 하고요. 또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대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암기하죠. 방법, 과대, 이렇게 보죠. 방법, 과대. 뭐고요? 방법, 범위, 과실상계, 대위, 방범, 과대 네 가지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딱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 방법, 범위, 과실, 상계, 손배, 대위까지를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법성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컨대 담보권이 있어요. 근데 그 담보권이 있는 물건을 갖다가 깨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하거나 훼손하거나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도 위법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받을 게 있는데 그 담보 목적물이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 한도 내에서 물론 채권 최고의 한도 내에서 피담보 채권으로서 확정이 되겠죠. 나중에라도. 그런데 나중에 피담보 채무가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서 그때 담보권을 실행할 때 발생한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 불법 행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여기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 그래서 우리가 불법 행위 시에요. 그러니까 A가 B를 오토바이로 딱 쳤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A가 B에 대해서 오토바이를 쳤어. 그러면 이게 2015년 9월 20일 날 쳤어. 근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얘가 쳤냐 가지고 막 우기다가 나중에 CCTV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12월 5일 날 배상을 한대. 그러면 이 배상 시가 아니고 언제요? 가행이 한때 발생한 거예요, 채권은. 그죠? 참고로 보세요. 이건 암기하지 마세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위법성의 판례. 우리가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이라든지 한마디로 부당한 가압류 같은 경우도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압류할 때 단봉은 딱 걸죠. 그래서 왜냐면 가짜 가압류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당한 가압류에 따라서도 손배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판결에 의한 판결이란 것은 언더라인해 보시면요. 그것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서 상대방의 소송의 광여를 방해하거나 또 허위 주장을 막 해가지고 한마디로 법원을 기망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마디로 뭐죠? 소송 사기죠. 소송 사기를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면 그런 판결한 집행도 우리가 그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그죠? 그런 얘기죠. 따라서 언더라인 밑에 보세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것은 당사자의 그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가 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거나 또는 확정 판결이 났지만 그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등 그렇게 어떤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암기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정 판결도 소송 사유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격권 침해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750조의 불법행위 침해죠. 특히 개인이 종교를 믿고 싶지 않은데 막 종교를 강요해. 그럼 그것도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2010년 4월 달에 전합 판례로 이게 지금 종교죠. 종교가 세운 그 사립고교에 대해서 종교교육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컨대 보시면 그러니까 5번에 그 종립학교가 고등학교의 평준화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우리가 자 A라는 사람이 지금 불교를 믿어요. 그러면 얘는 기독교를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믿지 않은 데 있지. 근데 믿지 않는데 자꾸 믿으라면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아예 A란 애가 일반 사립학교에 종교학교에 있가 있잖아요. 그럼 종교학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갔다면은 따라야지, 그죠? 자기가 종교학교에 들어갔다면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강제 배정되는 바람에 들어간 거야. 그죠? 그게 그럼 보세요. 여기 5번에 이게 강제 배정되게 따라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종파 교육을 좀 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죠? 따라서 6번에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 교리를 갖다가 전파하는 거, 또 종교 과목을 막 수업에 집어넣는 거, 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참가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위기가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 분위기 때문에 참가를 해야 돼. 그러면 신앙을 갖지 않은 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학교 종교에 대한 인격권 침해고 그것도 위법행위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과실로 인해서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 배정한 애들한테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2011년도 지금 YMC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믿는 청년회죠. 우리가 이 YMC라는 것은 남자들이죠. YWC가 여자가 있죠. 그럼 남성 회원에게는 별도의 특별한 심사 없이 총회 의결권을 주고
여성 회원들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원 자격을 배제해. 그죠? 그것들도 인격권 침해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9월 달에 역시 그 전압 판례가 있다 보였습니다. 이게 변호사 정보 제공인데 우리가 이제 신문에 오른쪽에 웹사이트에다가 변호사들에 대한 그 지수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만들어서 변호사들의 인맥 지수를 고려한 거지. 몇 기고 어디 출신이고, 그죠? 그것은 그런 인맥 지수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것도 인격권 침해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아닌 거기 때문에 보세요. 3번에 변호사 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사건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들의 승소일이라든지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을 서비스한 것 자체는 우리가 인격권 침해는 아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첩계약 같은 건 당연히 뭐 아시겠죠. 그건 침해죠.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에 이제 고소장이 참 남용이 많죠. 이게 많은데 보세요. 판례, 2006년도 판례. 보통 고소를 하면요. 보통 피고소인이 무죄가 나옵니다. 자, 무죄가 나오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피고소인은 그동안 괴로움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무고죄를 고소할 거야. 그죠? 그러면 그 고소인의 행위가, 그죠? 이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고소인의 행위가 과연 불법 행위냐 이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요. 그것만 가지고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고소가 못하니까 불안해서. 그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왕따 같은 거, 집단 따돌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예. 지금 이제 13번 보세요. 13번에 13번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히 보세요. 제가 체크한 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착한 거 위주로 보세요. 지금 갑의 자동차하고 을 자동차가 추돌을 해서 마주오는 이게 추돌하니까 튕겨나가면서 마주오는 병 자동차가 또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을의 차를 받았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을의 차에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 병이 각자 역시 똑같죠? 가해자니까 손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에 우리가 아주 유명한 거죠. 이거 조문이. 근데 755조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재 미성년자는 지금은 만 19세죠. 19세입니다. 754조에 자,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아이의 행위가 그죠? 적어도 변식할 지능이 없다.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은 걔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판례는 적어도 만 13세 이하일 때는 좀 애가 좀 판단이 어렵지 않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9살 먹은 애가 9살 먹은 애가 주사위로 애를 찔렀어. 손님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걔에 대한 책임 물 수는 없지만 없다. 걔한테 책임 없지만 감독자의 책임이 있겠죠? 그죠? 그 선생님이라든지 부모가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자체는
그 변식할 지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심신상실. 자, 심신상실 중에 타인의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술 먹은 사람들은 상실이지, 그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술을 과다하게 먹어서 심신상실을 초래했다. 그때는 책임이 있죠, 그죠? 문제는 이제 755조입니다. 자, 우리가 감독자 책임이 있어요. 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것이 아까 753조라든지 미성년자라든지 또 심신상실돼서 걔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지만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물론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다 책임을 져요. 그죠? 대부분. 그죠? 물론 감독 의무자의 가름에서, 그죠? 가름에서, 우리가 감독하는 자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감독자지만, 교장 선생님에 있는 담당 교사까지도 가름한다기 때문에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책임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보세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가해 행위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져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15세야. 이제 다 컸어. 그죠? 그러면 걔가 보세요. 이번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 의무자가 책임을 져요. 그죠? 경우가 있어요. 뒤에 봅니다. 따라서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입증은 누가? 감독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 자, 손해배상에 대해서 내가 책임 능력이 없다라는 입증 책임은 우리가 책임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고, 그죠? 면책 사유는, 그죠? 우리가 가해자가 집니다. 그러면 그때 법정 감독 의무자는 주로 이제 부모겠죠, 부모. 그래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자 부모죠, 친권자 부모고요. 부모가 없으면요, 후견인, 삼촌, 할머니, 그죠? 또 성년 후견인이 있을 것이고, 또 유치원이다. 뭐 그러면 대리 감독자, 어린이, 그죠? 교사, 타가소, 부모 등 있습니다. 뭐 암기하지 마세요. 문제는 맨 끝에 하나 보세요. 판례 보세요. 이 법정 감독 의무자하고 대리 감독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체인 거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담당 선생님은 연대야. 연대죠. 자, 넘어가서 기출문제 하나 볼까요? 그 4번에 2번. 미성년자가 예컨대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는 책임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과실이 있으니까, 그죠? 고등학교에도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감독 의무와 관계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이제 호의동승자. 자, 호의동승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잠깐 차를 태워준 거지. 근데 이 호의동승자가 뭐냐면요. 지금 뻔히 술을 먹은 놈 걸 알고 같이 탔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호의동승이지만 술을 먹은 것을 알고 탄 거하고 알지 못한 거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요. 이 술을 먹고 알고 탄 사람은요. 배상할,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경감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 경감 사유로 삼수는 건 아니다.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법상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기는 이제 4번은 그 1번 정도 한번 보세요. 판례만. 자, 756조의 그 유명한
요건 이제 벽치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756조의 그 사용자 책임이죠. 한마디로 그 사장님 책임이죠. 그죠? 그죠? 한마디 그거예요. 자, 우리가 타인을 직원으로 쓰는 거죠. 한마디로. 타인을 사용하여라 말을 해요. 그래서 타인을 사용해서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한마디로 사장과 직원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피용자가 그 일을 하다가, 저 사무집행 하다가 제함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누가 져요? 그죠? 대표가 지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우리는 사용자 책임입니다. 즉, 피용자가 사무집행 하다가 진 책임은, 그죠? 사용자가 지한 거예요. 물론, 단서에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신임과 감독 의무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미용실에서요, 아시는 분인데, 이 고대를 이렇게 하다가 초짜가 확 긁었어. 그래가지고 뭐 머리도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머리도 뭐 선수에서 뒤를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뭐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책임이 없잖냐, 다 주인이. 근데 안 그렇죠?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용자 책임은요, 그 단서에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면책된 것처럼 해놨지만 실상은요 거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조건 져요. 무조건 칩니다. 이거 그죠? 물론 그 사용자의 가름에서 감독자를 두죠. 그럼 걔도 책임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항에 이렇게 나중에 사용자나 감독자가 그 피용자 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과실상계가 돼요, 또, 그죠? 여하튼 그 사용자 책임은 그렇지만 피용자가 고의 과실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쓴 거 아니에요? 알바 잠깐 하루 도와줬다 왔다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 고용관계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지위 감독 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위 감독 관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 3번에 선임과 감독 관계라고 하는데 사용자의 가름에서 그 사물을 감독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데 이때의 책임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용자의 가름에서 현실적으로 그죠? 걔를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피용자를 그저 걔가 피용자를 뽑지 않아도 책임을 집니다. 그죠? 다시 한번 그 감독자가 피용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책임지는 거죠. 판례는 위임관계, 동업관계, 명의대여자 관계에서도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보시면 거기에 중간 판례 보시고 판례 명의대여나 보겠습니다. 명의대여. 타인에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합니다. 그죠? 예컨대 옛날에 무슨 탈북자가 그죠? 평양만두 하면서 탈북자 이름 썼어. 그죠? 그러면 그 명의를 써서 그죠? 만두집을 했어.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 명의자하고 타인이 공동 운영이야. 그죠? 그렇더라도 그 타인이 우리가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더라도 외부적으로 고용인 것처럼 표현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명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사고를 내면요,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때 책임이 사용자 책임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자, 예컨대 내 이름 A라는 사람 이름을 썼어요. 유명하니까. 근데 B가 운영은 다 해. 그죠? 근데 원래 사용자는 이 사람이 사용자고 얘가 피용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동업이야, 동업. 같은 등급일 때도 이 명의에 대해서는 약간 중간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용자 책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의 대여는 여기 756조에 사용자 책임을 하는구나 정도로 아시면 돼요. 똑같이 동업자 관계 똑같아요. 보세요. 동업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사고를 냈어. 이 동업자라도 다른 동업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거야. 그죠? 그죠?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집행 과정에 대한 소고는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그렇죠. 서로 동업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감독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의대여나 동업관계도 집니다. 보세요. 기출문제 볼까요? 동업자 중에 업무 집행을 맡은 한 명이 업무 집행 과정에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다른 동업자가 책임을 져요. 안 진다? 아니에요. 무슨 책임이요? 사용자 책임이에요. 물론 걔는 그러겠지. 난 피용자가 아닌데, 피용자가 아니지만 서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 있다는 거죠. 넘어가서 물론 이때 사무는 그 사무와 관련된 걸 치는 것이지 다 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사무면 되고 그것이 그렇죠. 일시적 사무 됩니다. 또 그리고 이건 외형상만 있으면 됩니다. 예컨대 자 피용자가 직무상 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사용자의 지시를 벗어났어. 그래도 책임을 집니다. 예컨대 직원이 부당대출했어. 직원이 지급보증했어. 또 학교장 이름으로 자기 개인의 돈을 빌렸어. 그래도 학교가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게 우리가 외형설입니다. 외형설. 팔려볼까요? 756조에서 얘기하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즉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이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하여튼 조금이라도 관련만 있다면 물론 주관적으로 관계없겠죠. 주관적 관련이 없더라도 그건 대외적으로 사무집행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렇죠? 따라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에 관련합니까? 라는 것은 다시 잘 보세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 행위의 관련 정도와 또 사용자에게 결국에는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 또 사용자가 그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짓는다 이거예요. 이 말이 어려워요. 그죠? 표현을. 그래서 위험 창출, 또 방지 조치를 안 한 거, 결여. 이런 표현을 해보시고. 최근에 성희롱 사건인데요. 지금 보세요. 그러나 국립대학 교수가 성희롱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학 총장이나 국립대학교는 대한민국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그죠? 그거는 뭐예요? 성희롱은 사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실상 일시적으로 책임진다 해서 여기 3번, 4번만 펼치시고 기출문제 나온 것들을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다음 편 4번에 피용자가 불법행위 했을 것이고 물론 5번에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기출문제인데 피해자가 이걸 알았어. 악이나 중과실은 책임 안 집니다. 피해자가 이걸 이용해. 그건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더라인 보듯이 우리가 사무집행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당연히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의 짜고 친 거죠. 그죠? 보시고 자 볼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나머지는 뭐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50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 상계 금지가 하나 기출 문제 나왔었죠.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한 두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계 금지예요. 그 피용자가 고의로 인해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럴 때 사용자 자신에게 그렇죠. 사용자 자신에게는 고의가 없었을 때 그러면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하고 자기의 채권을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A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피용자입니다. 피용자. 근데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어치라는 손해배상을 입혔어요. 입혔어. 그런데 마침 그래? 이건 불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죠.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죠. 우리가 그때 상계를 배울 때 우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1,000만 원 줄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때린 다음에 1,000만 원씩 때린 다음에 상계하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법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둘이죠, 사용자. 근데 얘는 줄 게 있어, 1,000만 원. 그죠? 그러면, 야, 내가 얘 피해를 상계합시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고의 안 했더라도 피용자가 지는 책임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상계할 수는 없어요. 얘는 할 수 있지, 상계를. 얘는. 그래서 거기에 그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피해자 나오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요, 이제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 써놨는데, 예, 넘어가시고, 다음, 예, 자, 모레는 502페이지 6번 도급 보겠습니다. 도급 중요하죠? 예, 마치겠습니다.